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들어온 소식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러시아 지역에 파병됐던 북한의 공병 부대가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환영식을 열고서 이렇게 좀 성대하게 환영을 하고 또 훈장도 수여하고 격려를 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파병의 정당성, 성과, 그다음에 격려 이런 게 섞여 있다고 보여지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10월경 정도부터 12,000명 전투병력이 파병이 됐고요. 1월에 3,000명이 추가 파병됐다는 게 우리 당국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건 손실 보충분이고. 그리고 올 6월 달에 쇼이구 러시아 안보서기가 평양을 방문해서 6,000명 추가 파병을 확인했거든요. 그게 공병이었어요. 그중에 1,000명이 지뢰제거 전투공병이고 5,000명이 이제 재건, 쿠스크 지역 재건이거든요. 모두 21,000명이 갔고 전투부대는 이제 상당 부분 다 돌아온 것 같고 이번에 돌아온 거는 전투공병 지뢰제거 부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말에 따르면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훌륭 임무를 마쳤다 그랬으니까 아마 9, 10, 11월 파병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5,000명은 쿠스크 지역에 재건을 해서 남아있고 전투병력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1,000명이 돌아온 거죠. 1,000명이 돌아왔는데 보면 비상식적이에요. 예. 왜냐? 1,000명이 석 달 했는데 벌써 9명이 전사했고 부상병도 있거든요. 네. 그럼 대단히 무모한 작업, 인해전술식의 지뢰제거 작업을 벌였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아마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손실이 너무 커요. 네. 북한에서는 매년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여는데 이번에는 3일이었습니다. 원래 보통은 5일 정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든 거라고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당 대회가 있고 당 대회 사이에 노동당 전원회의는 뭐냐면 노동당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그다음에 확대 간부회 형식으로 이제 관련된 고위급들이 하는 게 전원회의거든요. 네.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최근 패턴이. 그리고 최근 보면 12월 한 25일, 6일부터 연말까지 5, 6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순에 했고 또 3일 만에 간략히 끝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미 내년 초 예고한 9차 당대회, 2021년 1월이 8차 당대회였거든요. 지금 김정은 정권에서는 이런 이 주기라든지 격차 같은 것 이런 걸 비교적 지키는 편이거든요. 예. 5년마다. 그 이전은 뭐 불규칙적이었고. 그렇다면 내년 9차 당대회는 상당히 많은 변화, 당규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 봉합을 하고 사실 내년 9차 당대회 준비, 그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순에 하던 걸 중순에 당겨서 했고 기간도 줄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대미 대남 메시지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언급을 안 했던 적이 좀 흔했습니까? 최근에 와서는 대남 대비 특히 이제 2019년 하노이 노딜,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에는 비교적 언급을 줄이는 패턴이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당 규약 개정을 예고해 놨거든요. 네. 이미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통일민족개념 삭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걸 헌법에 반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 규약이라는 게 가장 높이 헌법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면 내년 9차 당대회에서 모종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번보다는 좀 더 정리된 입장, 당 규약 개정, 그러면 이제 헌법 개정까지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 안 할 수가 없고 결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앞서 저희가 공병부대 귀국 환영식 이야기를 할 때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고 또 전사자들에게 영웅 칭호를 내리기도 했고 또 휠체어를 탄 장병을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전원회의에서도 이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떤 제스처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 파병은 아직 명분이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게 중요한 국가는 중국이지 러시아가 아니거든요. 관계가 깊지도 않았고 중국은 뭐 중국은 100만 명 파병설까지 나올 정도로 6.25 때 많은 파병을 했고 사실 혈맹 관계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 파병을 했거든요. 근데 희생이 너무 많아요. 네. 2월 기준으로 올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전사자가 2,000명이 육박한다는 소리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12,000명이 파병이 됐는데 보통 전사자와 부상병 비율이 3대 1이거든요. 그럼 전사자가 2,000명이면 부상병은 6,000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거의 절반이 괴멸된 거거든요. 그다음 이번에도 지금 1,000명이 석 달도 안 되는 작업을 했는데 9명이 전사했고 그럼 부상자는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9명 전사자를 모두 영웅칭을 줘버렸거든요. 그건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군심을 좀 잡고 파병 명분, 정당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뭘 졌는지 얼만큼 졌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 보여요. 왜냐?
환율이 지금 뭐 3배, 4배 뛰었거든요. 식량 가격이 한 서너 배 뛴 상태고. 네. 그렇게 보면 러시아에 대한 대가 요구를 위한 어떤 본인들의 치적, 그 명분 쌓기일 수도 있죠. 네. 한편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핵 협의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확장 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을 하면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 핵 공격은 정권 종말이다라고 했던 이 북한을 향한 그런 경고성 문구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빠진 데는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현실론. 어차피 북한이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의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본인들이 헌법에도 명기했다고 그러고 핵 전략도 세웠고 핵무력 정책부터 만들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상황을 안정시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네.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이 상태에서 일단 안정화시키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도 지금 3단계 네. 그러니까 개발을 중단, 동결. 원래 동결인데 동결의 어감이 세니까 중단, 동결 같은 얘기. 단계적 비핵화,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네. END 정책에서도 이 교류, N 관계 정상화, D 비핵화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한미가 모두 현실론으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그렇게 김 위원장 만난다고 해서 못 만났거든요. 네. 근데 내년 4월에 베이징을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할 거거든요. 만나자고. 그러면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을 자극할 용어를 넣지 않는 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좀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좀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지금은 미국의 중재로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식 완충지대 DMZ처럼 만드는 그 구상이 예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좀 답답한 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토를 러시아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도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요 안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는 우크라이나 헌법상 영토 교환 권한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헌법 73조에 영토 변경은 전 우크라이나인의 투표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충지대를 만들든 러시아가 원하는 영토를 주든 그 권한이 젤렌스키는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럼 투표를 할 수가 있느냐? 못하죠. 왜냐 5분의 1을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헌법에 전 우크라이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에 자유투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비밀장지를 만든다. 그다음에 푸틴은 영토를 달라 그러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넘겨주는 순간 위헌이고 탄핵을 당해요. 그럼 거꾸로 푸틴 대통령도 지금 장악한 5분의 1 지역을 강제로 러시아 영토로 귀속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헌법상은 러시아 영토거든요. 러시아 헌법에는 영토를 넘겨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지금 안 되는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15일에 독일에서 종전 논의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또 좀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갈등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또 지난 9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비행이 도쿄를 겨냥했다라면서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있죠. 일본에 대해서. 왜냐 중국이 러시아 전쟁 수행에 살상무기는 안 해주고 있지만 안 주고 있지만 이중 용도 물품, 상황 물품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고 이게 드론이라든지 많은 부품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이 러시아가 전쟁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도와줘야 되는 게 러시아 입장이고 또 그동안에도 이 동해나 아니면 이 동중국해 쪽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폭격기 편대들이 합동훈련한 적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협력을 한다.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공동전선을 러시아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비행하는 궤적을 보면 이 전략폭격기들이 도쿄로 향하는 노선을 잡았다가 돌아왔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6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네. 최초 네. 1호기거든요. 2012년에 진수했는데 이게 오키나와를 포위하는 형국의 항로를 활용을 했고 네. 또 여기서 이제 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가 미야코 해협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나가게 되면 이게 제1도련선을 넘어서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작전 범위가 태평양을 넘어서 입구로 들어가서 오키나와를 포위하는. 네. 그러니까 도쿄 타겟을 암시하고 오키나와까지 포위하는 아주 공세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중일 갈등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같은 맥락에서 지난 6일만 하더라도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겨냥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좀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국과 일본이 안보 동맹을 좀 과시하면서도 좀 미국의 입장을 보면 좀 묘하거든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 네.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견제한 그게 이제 이번에 12월 5일 날 공개된 NSS 국가안보전략에는 분명히 중국 하나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놈만 팬다 전략이 분명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다카이치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미국 전략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 차원에서는 다카이치가 이쁘죠.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 정치적 이해관계거든요. 뭐냐면 지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 상당히 안 좋고 물가 오르고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계획의 경주 지금 봉합했거든요. 그러니까 히토리오 미국 콩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시진핑 정권과 충돌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베이징 간다고 그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을 미국에 국빈 초청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치고받으니까 이 불똥이 자기한테 튈까 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전략, 외교 안보 라인은 다카이치 일본을 지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온도차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오매불망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길 바라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시진핑을 좀 긁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가까스로 봉합했던 그 시진핑 트럼프 간의 관계가 깨질 거고 그러면 또 뭐 히토리라든지 대두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면 이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예. 요게 이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가 애매하고 난감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이 난징 대학살 추모일인데 네. 중국이 지금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고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은 중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 앞으로 중일 갈등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냉철하게 보면 무려 30만 명을 학살했거든요. 여러 일에 걸쳐서 네. 무참하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군국주의 그 죄가를. 근데 이게 지금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대만 문제라고 하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다카이치 총리가 건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우경화라고 하는 큰 흐름을 타고 있고 지지율이 올라가요 지금 오히려. 그다음에 미국의 NSS 중국을 잠재우는 대전략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서는 지금 난징 대학살 이것도 있지만 대만 문제는 그 어떤 경제적인 피해가 있더라도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물러설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살짝 수위는 조절했어요. 네. 예를 들면 중일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든지. 그러나 중국이 원하는 발언 처리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갈 거다.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손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획된 전면적인 충돌은 어렵지만 레이더, 그 레이더조가 사기 통제 레이더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까지 있는 당분간은 이 살얼음을 걷는 긴장판이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일본과 우리 관계를 좀 보면 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만나서 좀 분위기도 좋았고 셔틀 외교도 복원됐고 하면서 좀 이제 훈풍이 부나 싶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국내 정치적 셈법이 있어요. 경주 와서는 뭐 웃고 떠들었지만 네. 그 시기에 우리 블랙에길스 공군 고개 비행단 특수비행단이 두바이 에어쇼 갈 때 오키나와에서 중간 급유를 받기로 했는데 네. 그걸 거부했어요. 이유가 블랙에길스 팀이 독도 상공을 비행했다는 건데 그럼 우리 영리를 건드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케시마 뭐 자기들이 말하는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그 자기네 거다가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일본의 우경화 흐름을 타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독도는 이거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영내인 거죠. 이미 건드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시진핑 주석 경제 만났을 때도 시진핑이 싫어하는 말 다 했거든요. 홍콩 신장익으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 정치의 우경화 흐름을 타고 우리도 치고 중국도 치는 셈법을 이제 구사했는데 지금은 중국과의 전선이 너무 넓어지니까 일단 우리 쪽은 약간 톤을 낮춘 상황에서 계속 어쨌든 건드리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